말도 안 돼. 대체 왜? 여기 TV 뉴스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흘릴 만큼 흥분해 있는 모녀가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살고 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코펜하겐에서 작지만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미용실을 운영 중이에요. 우리 미용실은 91년째 운영 중인 5대째 가업을 이어받으며 3대가 함께 운영하고 있고, 이런 전통을 이어가고자 저는 그냥 가업을 물려받는데 그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미용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결과 조부모님과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기술과 열정을 바탕으로 이곳을 더욱 번창시켰고, 최근에는 특출난 미용 기술로 덴마크 여왕에게 메달까지 받는 이력까지 얻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런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셨고, 어머니에게 저는 크나큰 기쁨이자 분신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보자면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한국 전쟁 이후 덴마크로 입양된 수많은 한국 아이들 중 한 명이었다고 해요. 사실 어머니는 덴마크에 어릴 때 입양이 돼 한국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전혀 없어 보이셨고, 오히려 한국을 원망하는 듯 보였죠. 입양해서라도 꼭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결심하는 어떤 마음들, 혹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부모가 버린 아이를 구원한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 왜 그것이 꼭 아이를 친부모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일로 이어졌어야 하는가에 대해, 사회 안전망의 구멍으로 떨어진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 멍들고 상처 입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원망이 큰 것처럼 느껴졌어요.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아이를 바다 건너 먼 나라로 돈을 받고 보내는 입양 사업에 자신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안고 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의 사연을 듣고 한국의 해외 입양에 대해 찾아보며 슬픈 사실을 알게 되었죠. 최근에서야 밝혀지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엄마가 한창 한국에서 덴마크로 해외 입양이 성행할 당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고, 덴마크와 한국 입양기관 간에 거액의 돈이 오가는 안타까운 인센티브 구조가 있었다고 하였죠.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입양기관들은 대가를 받고 병원과 고아원에서 신생아나 아동들의 입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미혼모들이 아기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산모원을 운영했다고 밝혀졌어요. 입양기관 종사자들은 공장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어려운 가정을 찾았다며, 과거 한국의 해외 입양의 실태에 대해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았어요. 특히 가장 많이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간 국가는 미국이며 두 번째가 북유럽 국가였어요. 그중 덴마크도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덴마크에 입양된 아이들 중 절반이 한국 아이들이었고, 그중 한 명이 우리 엄마였어요. 그리고 입양된 아이들 중에는 학대를 당하며 자라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엄마는 다행히 양부모님이 따뜻하게 엄마를 정성으로 키워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학교와 동네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하셨죠. 엄마가 초등학교 때 교실에서 꽤나 공부를 잘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외모를 이유로 차별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수업 중에 동양 역사를 배울 때면 몇몇 학생들은 엄마를 바라보며 너희 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생겼냐며 비웃었고,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눌 때도 항상 마지막까지 팀에 선택되지 않아 홀로 남은 적도 있다고 하셨어요. 또 고등학교 때는 예술에 재능이 있어 연극부에 들며 연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싶었지만, 배역을 나눌 때 선생님은 동양인이라서 서양 역사 연극에서는 어울리지 않다며 배제되었고, 일부러 엄마를 빼고 자기들끼리 연습을 하며 연극부 모임 후 친구들이 모여 파티를 할 때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파티에 초대를 받지 못했다고 하였어요.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았으며, 덴마크인이라는 정체성은 갖지 못한 채 이방인이라는 마음이 계속 자라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지,
왜 자신이 한국에서 덴마크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고 하셨죠. 양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그나마 힘든 사회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하셨고, 자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속상해 하실까봐 내색은 못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는 덴마크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외로움이 남아 있었다고 하셨어요. 대학교를 입학한 후 여태까지 겪어왔던 과거와 마음의 변화를 주고 싶어 긴 머리를 자르러 동네 미용실에 큰 마음 먹고 오랜만에 방문하였다고 하셨죠. 한국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덴마크의 미용 비용은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이 가업을 이어 탄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있어요. 저처럼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면 한 번 커트하는 비용은 정말 부담될 정도로 비싸죠. 참고로 덴마크에서 머리를 자르는 커트 비용은 여자 기준으로 정말 저렴해야 한국 돈으로 6만 원부터 시작이고 평균 9만 원 정도 해요. 머리 길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어느 헤어 디자이너이냐에 따라 달라 천차만별이죠. 이건 제 자랑이지만 저에게 머리를 자르려면 여자 단발 기준 커트 비용은 15만 원은 줘야 합니다. 그때 당시 엄마는 대학생 때라 돈이 없어 가장 시술비가 저렴한 젊은 남자 헤어 디자이너에게 커트를 요청했고, 커트하는 내내 어느 나라에서 왔냐, 여기 사는 분이냐, 무슨 일을 하냐 등등 열심히 대화를 하는데 거침없이 머리를 잘라 깜짝 놀랐다고 하셨죠. 처음에 엄마가 가져간 머리 스타일을 보여주니 이렇게 자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자르기 시작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를 불안하게 한 마지막 한마디는 유럽 사람들과 아시아인들의 모질 자체가 달라서 익숙하지 않아 원하는 스타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나 봐요. 역시나 엄마의 불안감은 적중했고 원하는 스타일로 머리를 자르지 못한 헤어 미용사에게 이게 뭐냐고 항의를 하였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 디자이너는 당황해 미안하다고 며칠 뒤 머리가 좀 익숙해지면 다음에 오셨을 땐 실력을 더 쌓아 만족스러운 헤어컷을 해주겠다고 엄마를 진정시켰다고 했어요. 엄마는 화가 났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호의에 한 번 더 미용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서로 호감을 쌓고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죠.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손님들을 상대하며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머리를 자를 때면 함께 가족이 되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함께 치유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싶다고 하셨죠. 그렇게 엄마는 아빠와 결혼을 하셨고 그 결실로 제가 태어났어요. 엄마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으며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이 미용실은 제가 물려받아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며 자라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일은 하지 않으셨지만 어릴 적부터 봐온 엄마는 손재주가 정말 많으셨어요. 다른 덴마크 엄마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예를 들어 추운 겨울 저를 위해 니트 모자와 목도리를 손수 뜨고 아빠의 스웨터까지 직접 만들어 입히시곤 했어요. 또 제가 자라서 옷이 작아질 때마다 헌 옷을 활용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신시켰고 아빠의 낡은 청바지를 멋진 데님 가방으로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오래된 나무 팔레트를 이용해 멋진 커피 테이블을 만들고 벽지를 새로 붙이거나 벽에 예쁜 페인팅을 해 집안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주셨어요. 그래서 제 방도 손수 만든 책꽂이나 장난감 정리함으로 꾸며주어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저만의 특별한 공간과 물건들을 보며 부럽다고 난리였어요. 제가 그 손재주를 물려받은 덕분인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저보다 훨씬 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셨는데 저는 이미 여왕에게 메달을 받을 만큼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실력을 갖추었어요. 이 부분은 누가 뭐라 해도 아버지보다 분명 엄마를 닮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 엄마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엄마가 태어난 나라가 궁금해요. 제 말은 엄마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지금까지 아빠를 만나면서
덴마크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왔고 자신의 뿌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셨죠. 아니, 오히려 마음속엔 분노와 원망이 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차별을 겪을 때마다 이방인 같으면서도 자신을 덴마크 사람으로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지내왔다고 했죠. 입양된 후 새로운 가족과의 삶에 적응하며 한국에 대한 기억은 없어졌고 한국에 대한 생각은 일상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딸인 제가 엄마보다도 자기 뿌리에 대한 궁금함을 내비치니 엄마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고 했어요. 제 눈에는 엄마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궁금증과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엄마는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제 요청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은 엄마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엄마는 한국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며 그곳이 어떤 곳일지 궁금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왜 한국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엄마의 엄마를 찾고 싶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결국 저와 함께 한국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여행 준비를 하며 한국에 대해 알아갔고 저와 엄마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날 이후로 한국 음식에 대해 알아가며 조금씩 한국에 대해 알려는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 음식 중에는 매운 것들이 있다고 어느 날은 칠리가루를 넣어 요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칠리가루를 넣어 먹으니 모든 요리의 색감이 살고 입맛을 당기게 해준다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한국 음식을 종종 해주시고 나서는 제가 매운 걸 꽤 잘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한국 사람들은 매운 것을 잘 먹는다고 하던데 저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엄마와 저는 함께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며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한국을 가보자고 결심한 이후 외할머니를 찾으려는 계획에 대한 준비 과정과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드디어 한국에 방문하는 날이 되었고 엄마와 저는 코펜하겐 공항으로 향했어요. 저는 코펜하겐 공항에서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인종차별의 상처가 무엇인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사실 생활하면서 아버지가 백인이고 어머니가 동양인이라 피부색과 생김새로 인해 차별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기분이 무엇인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여권통제소 직원들의 태도를 보고 경악하고야 말았죠. 여권통제처의 직원 여성들은 모든 백인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두운 피부의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표정이 즉시 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자 너무 활짝 웃으며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는 모습에 제가 잘못 봤나 싶었죠. 그런데 엄마가 다가가자 아까 제가 봤던 표정이 진짜구나 제대로 느끼게 그녀의 표정은 썩어 들어갔죠. 마음 같아서는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싶었으나 그녀는 엄마에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따질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엄마가 어릴 적부터 이런 차별을 계속 당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기 위해 보안 검색대를 지나는데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어요. 보안 검색대에서 여성 보안원에게 메이크업 가방을 꺼내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나에게 확신시켰죠. 그런데 제 가방이 스캐너를 통과하자 남자 보안 요원이 제 허락도 없이 가방을 열어 메이크업 클리너, 작은 치약, 핸드크림 등 액상 화장품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보안 검색대원은 나에게 가방에 있는 것들을 모두 꺼내 비닐봉지에 넣으라고 말했으나 그 비닐봉지 용량은 1리터도 안 되기 때문에 제 물건은 들어갈 수가 없었죠. 분명 기내에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규격의 수화물이었는데 안 된다는 말이 너무 황당했고 봉투에 담지 못하는 화장품들은 모조리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친절하고 일관성 없는 직원들의 태도에
코펜하겐 공항의 이미지는 정말 안 좋아졌죠. 기분 좋게 여행 가는 한국에 이런 기분으로 가지 말자고 엄마에게 말한 후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비행 시간이 너무 길어 가는 동안 한국 콘텐츠를 다운받아 보았는데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덴마크에서는 아직도 동양 국가는 못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는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잠깐씩 스치는 장면만 봐도 배경의 고급스러움과 디지털화가 돼 있어 드라마라서 과장됐겠지 싶었어요. 의심을 하며 드라마를 보다 보니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고 엄마와 저는 인천공항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어요. 저는 유럽의 다른 공항들은 가보았지만 아시아 국가의 공항은 처음이었거든요. 여태까지 가본 공항 중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 제일 좋다고 느꼈었는데 인천공항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죠. 정말 훌륭하고 쾌적했고 다른 어느 공항도 여기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적인 공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었더라고요. 출입국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갖춰져 있을 뿐더러 화장실이 매우 깨끗하고 청결했어요. 게다가 직원들의 서비스가 굉장히 친절했고 곳곳에 공항 보안팀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모든 공항이 인천공항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인천공항의 모습에 적지 않게 놀라셨고 가난해서 아이들을 입양 보냈던 나라의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모습으로 엄마를 맞이하니 느낌이 이상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예약한 호텔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관광보다도 엄마의 엄마, 즉, 제 외할머니를 찾는 일부터 하고 싶었어요. 엄마의 입양을 알선했던 한국의 해외 입양센터를 찾아 알아보는 게 첫 번째 임무였어요. 엄마는 장기간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여행으로 인해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기로 다짐했죠. 엄마는 알고 보니 실종아이로 등록된 상태에서 등록이 돼 있었고 실종 당시 파출소 직원에 의해 발견됐고 생후 24개월 정도였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때 당시 엄마는 해외 입양되기 전에 엄마, 아빠, 네, 쉬 등과 같은 단어를 구사할 수 있었죠. 엄마는 입양 당시에 몇 가지 힌트를 알아낸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등록하기로 했어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이 한 챕터가 끝나기 전까지는 엄마와 저는 밥도 못 먹고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모든 일정을 끝내고 벤치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는데 엄마와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눈앞에 보이는 편의점에 들어가 간단한 허기를 채우기로 했어요. 편의점으로 들어가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어떤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어요. 분명 굉장히 매워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그 학생들은 라면 한 가닥 남기지 않고 다 먹었죠. 매워하면서도 맛있게 먹는 모습이 신기해 저도 그 음식을 먹어보기로 결심했어요. 결국 한국 학생들에게 그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저도 똑같은 것을 집었고 표지부터 불표시가 있어 이건 입이 매워 타들어가는 거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저를 걱정하며 이 라면은 너무 매우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차라리 이거보다 조금 순한 맛이 있는데 그것부터 먹어보라고 권유했죠. 그리고 꼭 우유와 함께 먹어야 한다고 미리 사기를 권유했어요. 저도 요즘 칠리가루를 많이 뿌려 먹은 경험이 있어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거라는 맵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 있게 그냥 불표시만 있는 불닭볶음면을 선택했고 엄마는 너무 매운 건 무섭다고 한국 학생들이 추천해준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선택하셨어요. 컵라면에 물을 붓고 스프를 넣어 제조에 한 입 먹고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면을 들이킬 때부터 매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 살에 들린 듯 미친 듯이 기침을 했고 한 입 먹으니 입에서 불이 나 너무 힘들었어요. 다행히 미리 준비해 놓은 우유가 있어 입을 식혀가며 아까 그 학생들의 모습처럼 맵지만 저는 끝까지 다 먹고 있었어요. 엄마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너무 맛있다고 이건 좀 매운 파스타 맛이라고 자기 취향이라며 덴마크에 많이 사가고 싶다고 하셨죠.
이어 엄마가 하는 말씀이 한국에 와서 친부모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을 맛보고 나니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다고 하셨죠. 저도 그러고 보니 매워하고 땀 좀 흘리면서 엄마가 느꼈던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엄마와 저는 덴마크에 가져가려고 편의점에 있는 모든 불닭볶음면을 사왔고 호텔에 있는 캐리어 안에 라면을 가득 채워 넣었어요. 한국에서 소울푸드를 만난 것 같아 어찌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엄마와의 한국 여행은 너무 행복했고 곳곳의 명소를 돌아다니며 많은 추억을 남겼어요. 엄마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 언젠가 또 올 수 있고 자주 올 것만 같은 기분이라 한 번에 많은 곳을 보려고 하지 않고 엄마랑 쉬엄쉬엄 한 곳에 집중하며 관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을 쌓고 캐리어에는 불닭볶음면을 한가득 넣어 덴마크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우리 캐리어를 보고 라면 사러 한국에 다녀왔냐고 우스갯소리를 하셨지만 내심 이 위대한 라면의 맛이 궁금해서 그러는 걸 거다 생각이 들었죠. 엄마와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불닭볶음면을 다 먹고 그 이후부터 먹고 싶을 때는 해외 직구를 해 사 먹었어요. 그 후 몇 년 뒤 SNS에서 매운맛 챌린지를 하며 불닭볶음면 먹기가 유행처럼 번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저도 불닭볶음면 챌린지에 참가하고 싶어 SNS를 켰고 그 영상이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덴마크에서 불닭볶음면을 수입해 판다는 기사가 그 근처 알고리즘으로 뜨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정말 너무 기뻐 이제 한국에서 직구해서 안 먹어도 되겠구나 했어요. 엄마와 저는 마트에 당장 달려가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불닭볶음면을 바로 살 수 있어 너무너무 행복하고 신나했어요. 그런데 엄마와 뉴스를 보고 있는데 너무 황당한 일이 보도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모녀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완전히 영원할 것만 같았던 불닭볶음면이 진열대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었어요. 덴마크가 불닭볶음면 중 가장 매운 라면 3종, 3배 매운 햇불닭볶음면, 2배 매운 햇불닭볶음면, 불닭볶음 탕면에 대한 리콜을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아무리 봐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유는 너무 맵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매운 라면을 수입해놓고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을 신청했다는데 덴마크는 불닭볶음면이 너무 매워서 이 라면을 먹은 사람이 병원에 실려갈 수 있다고 경고하였고 특히 아이들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면서 아이가 만약 불닭볶음면을 몰래 먹을 경우 독극물 라인으로 전화할 것을 경고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는데 너무 황당무계해 할 말을 잃었어요. 저 뉴스대로라면 엄마와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불닭볶음면 때문에 인구가 한참이나 줄었을 텐데 말이에요. 덴마크의 이런 소식을 듣고 이웃나라인 영국의 BBC에서는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의 보도를 내보냈어요. BBC는 덴마크인이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리콜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영국에서는 덴마크보다 나은 맵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불닭 제품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식품법규에 캡사이신 함량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특정 식품을 규제하거나 리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었죠. 호주도 불닭볶음면에 열광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호주 네티즌들은 매운 라면을 맵다고 리콜을 하다니 정말 특이한 정신세계를 가졌다고 북유럽 국가가 음식 때문에 세계의 조롱을 받은 건 처음이 아니다라며 북유럽 국가들의 음식 수준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같다라며 우리 음식 문화를 비꼬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덴마크가 불닭볶음면 리콜 요청을 하자 저 같은 덴마크의 불닭볶음면 매니아층이 라면을 구하기 위해 더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리콜 조치로 인해 불닭볶음면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구하러 가기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죠. 덴마크의 이런 조치는 오히려 불닭볶음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시켜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덴마크 정부의 이런 조치로
오히려 유럽에서는 불닭볶음면의 검색과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품귀 현상이 더 심해지고 말았어요. 매운 것을 먹고 안 먹고의 선택은 우리의 자유인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이런 불합리한 조치에 분노해 어쩐 일로 그렇게 된 건가 찾아보았더니 불닭볶음면보다 매운 음식이 훨씬 많은데 맵다는 이유만으로 리콜 조치를 한 건 불닭볶음면이 처음이라 너무 이상했어요. 덴마크 식품 당국이 캡사이신 함량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과정에 오류가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얼마나 매운가 매운맛의 정도를 스코빌이란 지수로 수치화해서 측정하고 있는데요. 덴마크에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 중에 가장 매운 게 삼양식품이 1만 3천 스코빌 정도라고 밝히고 있는 제품이에요. 스코빌 지수가 얼마면 매운맛을 내는 성분 캡사이신은 이만큼 들어있다. 이런 걸 계산하는 산식이 있더라고요. 덴마크 식품청이 불닭볶음 캡사이신 함량을 측정해달라고 의뢰했던 덴마크 공과대학은 그냥 그 산식에 라면 한 공지 중량 140g을 다 넣어서 추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면에는 매운맛이 없고 스프에 매운맛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30g 되는 스프 중량만 따져야 하는데 면 중량까지 다 합쳐서 140g 기준으로 했으니 해당 제품에 실제 들어있는 캡사이신 양보다 최소 4배는 더 들어있다고 산출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덴마크 식품 당국이 원래 매운맛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덴마크인으로서 이런 조치는 너무 부끄럽고 매워서 금지시키는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덴마크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유럽 국가들만 여행을 다녔지 동아시아 국가는 가본 사람이 정말 거의 없을 정도죠. 그냥 동양 국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자라왔고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막연히 무섭다는 인식이 강하죠. 그리고 덴마크나 스웨덴 사람들은 자국의 제품을 가장 선호하고 그 제품을 소비하고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가장 커요. 라면은 덴마크에서 만드는 라면도 있는데 굳이 왜 다른 나라 식품을 수입까지 해서 먹어야 하나라는 정부와 시민들의 의식이 합쳐져서 나온 결과물인 거죠. 우리나라 정부를 욕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데 길거리에 있는 마약이나 철저하게 단속하지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리는 맛있는 음식을 규제하는 모습이 참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집에 있는 딱 한 개의 불닭볶음면을 엄마와 함께 나눠 먹고 다음에 한국에 갈 때까지는 당분간 조금 참아야겠어요. 아참,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엄마가 지난번에 유전자 검사를 마치고 덴마크로 돌아와 입양센터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엄마의 엄마 제 외할머니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랑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조만간 엄마와 함께 외할머니를 만나러 한국에 다시 방문할 계획이에요. 3대 모녀가 한 곳에 모이는 순간을 맞이하다니 생각만 해도 설레요. 엄마는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이루고 계세요. 할머니와 대화를 하려면 한국어 공부도 많이 해 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하니 저는 이만 한국어 공부하러 가볼게요.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면 불닭볶음면도 왕창 사와야겠어요. 오늘은 덴마크에서 온 소피아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